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을 당해도 사람들 주식하고 있었거든요. 정치는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너무너무 시장을 파괴할 정도로 영향을 준다라고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좋아졌던 역사적인 70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과연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자, 중간 선거 시나리오 한번 세워보면서요. 중간 선거를 전후해 시장이 정말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6번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전 펀드 매니저 출신인 정광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좀 질러도 될까요? 이제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씩 그 실타래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이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많은 분들이 뭐 통계, 역사적 자료 말씀하시는데 사실 못 믿죠. 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럴 리는 없는데 희한하게 중간선거 전까지 시장은 내렸다가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은 좋아졌다는 통계는 7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과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과거에 특별히 그랬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올해 초에 네. 그런 기대들 많이 하셨죠. 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네. 반드시 주가를 띄울 것이다. 네.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오히려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간 선거 때가 제일 안 좋은데 네. 근데 왜 지금은 좋다고 할까? 오히려 그게 끝나고가 좋은데 네. 였었는데 좀 통계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선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선거가 있던 해가 가장 수익률이 미국 입장에서는 안 좋았었고요. 좋았던 경우는 그 대선이 있었던 해는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았던 때에는 선거가 없던 해였습니다. 없는 게 제일 좋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었을 때 사실 누구도 뚜렷하게 이유는 말씀 못 해주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었을 때는 네. 이제 그런 정책 불확실성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나눠보게 되면은요,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 명의 이제 이해관계자가 세 군데 이해관계자가 격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백악관, 그 다음에 양당.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엄밀히 말하면은 중간 선거를 우리는 뭐 재신임 투표다라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네.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지는 게 거의 좀 평범한 일이거든요. 자주 그래 왔었어요? 예. 뭐 예를 들어 정말 인기가 많았던 오바마 대통령도 졌었죠, 중간 선거. 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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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바이든 입장에서 네. 오바마도 졌던 선거를 나보고 어떻게 얘기라고 하느냐, 그건 내 관할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는 나설 필요가 없는 선거에서 양당들끼리 다툼이 있고 뭐 그 속에서 당과 또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 사이에서도 서로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 선거 때는 이렇게 갈등이 부각이 되니까 아마 좀 주식시장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한 게 아닐까. 근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그 결론이 나왔으니까 네네. 그에 따라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마침 또 중간 선거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장 수익률 좋았던 때가 선거 없는 해거든요. 네. 근데 선거 없는 해로 가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날리고 올해는 전쟁 때문에 유가 뭐 원자재 이런 게 날리고 그리고 팬데믹 풀리면서 공급망의 문제가 날리고 올해는 다르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 부분은 어떠세요? 사실 근데 과거에 중간 선거 있을 때도 문제가 없이 중간 선거만 있었던 해는 분명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높았던 거를 우리가 거의 한 4, 50년 만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70년대처럼 오랫동안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보자면 지금은 좀 일회성적인 면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그 점들을 요즘엔 좀 까먹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분리해서 그 생각하기 어렵다. 코로나 영향이죠. 네네.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교란이 생겼는데 네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가 좀 과도하게 나타난 면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렌트비 쪽이나 이런 데 좀 집중을 해가지고 네네.
구조적이다. 음.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로 변하신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던 분들이 많았고 그쵸. 그때는 코로나 영향 잦아들면 내려가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르게 느끼지만 사실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음,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분리를 해낼 수는 없지만 네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 초부터 네.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그러면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음, 했을 때 지금의 그 각각 비중마다 얼마나 또 각 항목이 올랐는지를 해보면 네. 각각의 그 순 기여도가 나올 거잖아요. 네, 네. 그 기여도를 나래비를 세워보면 네. 1등은 당연히 렌트비입니다. 아, 그렇죠.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하니까는 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밑으로 내려보면은 뭐 음식료라든지 음,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이 최상위권에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와 이제 필적할 정도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고차, 그쵸. 신차, 그 네. 다음에 교통 이걸 음, 합치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거의. 어, 그러니까 이 요소들은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하고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요소들이 역시나 아주 크게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음, 우리가 봤었을 때 뭐 렌트비나 이런 것도 영향이 물론 컸지만은 네네. 그렇지만은 그 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교란의 맞아요. 영향도 아, 상당 부분 있었을 것이다. 어, 그래서 그것이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역산을 해보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다르게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컸지 않았을까 그렇게 음, 보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네네.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좀 과격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번 인플레 문제가 시작된 게 공급망이라며. 근데 풀려가고 있는데 뭘 이렇게 걱정해? 뭐 약간 이런 거네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 기대를 좀 빨리 하셨던 것 같고 네네. 어, 올해에는 너무 기대를 안 하신다라는 아, 건데 실제로 그래서 보게 되면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 오, 엄청 네. 올랐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60% 이상 하락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항공운임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미국의 서부항에 음, 배가 원래는 엄청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100척 이상이 기다렸거든요. 네네. 이제는 서너 척밖에, 그러니까 기다리는 배가 없어졌어요, 이제. 아, 그런데 지금 인플레를 우린 더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는 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네.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아 그래 과거에는 공급망이었지만 지금은 스티키 인플레이션으로 바뀐 거야라고 좀 주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과자 가격이나 아니면 뭐 쌀 가격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주유소에서 기름값도 올라갔다가 뭐 며칠 있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서비스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그 머리 깎으러 갔을 때 10,000원 내다가 15,000원 낸 거를 나중에 10,000원으로 다시 내리진 않던데 라는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 네네.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기 때문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말씀해주신 대로 특히나 이제 그런 스티키한 항목으로 얘기를 하는 게 렌트비인 것 같아요. 네네 원래 렌트비는요, 안 내립니다, 미국에서. 아,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때도 렌트비는 하락을 안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렌트비를 우리가 볼 때에는 하락할 거다라는 기대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 네. 이것이 과연 높게 상승하느냐 그 상승이 낮아지느냐 이것만 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상승세가 높은 게 맞고 네. 집값 추이를 보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높게 이제 상승세가 나오겠죠. 음, 하지만 최근에 또 선행지표로 할 수 있는 집값 상승세가 많이 꺾였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는 그러면 그것들이 일단은 올 것이다라고 음, 과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이 렌트비라는 거는 스티키한 항목이 분명히 맞지만 음, 앞서 말씀드린 나머지 항목들의 경우에는 이것들도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네. 내려올 때는 영향을 미칠 수가 크게 음, 있거든요. 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역시나 이제 또 중고차일 텐데 네. CPI의 중고차 항목이 맨하임 중고차 인덱스를 한 2, 3개월 정도 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맨하임 인덱스는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음, 있거든요. 음, 연초 이후로 이거는 10% 중반이 내려왔는데 음, 근데 CPI의 중고차는 1점 몇 프로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럼 10% 이상의 갭이 존재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내려오게 결국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겠네요. 봤을 때 중고차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만 0.4%가 내려와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가 엄청난 역대급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렌트비 같은 경우 네. 3분의 1이 차지하는 항목이 전월 대비 0.72 올라가는데 역대급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걸 곱해보면 0.23 정도를 네. 차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쇄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0.23 올라가도 0.4가 내릴 수 내려갈 있는. 수 있는 요소가 아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고 렌트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고 네네. 우리가 그걸 깔고 가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 정도의 인플레가 나왔던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음. 내려가야지만 이것이 마이너스가 나야지만 인플레가 잡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스티키 인플레이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은 정체만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상쇄되면서 하락시킬 요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은 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중간 선거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올해도 물론 뭐 시작은 공급망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문제점으로 뭐 전쟁이다 해갖고 걱정은 많지만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는 게 선거전이 많이 음, 빠졌습니다. 음. 그래서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자산시장한테는 이제 저평가 네네. 매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러면은 지금은 또 과거가 또 반복되는 음, 그런 환경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원과 하원이 구성이 됐을 때 수익, 그러니까 시장이 더 잘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요. 많이들 관심 그쵸, 가지고 그쵸. 있습니다.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상원을 뭐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갈 때, 뭐 내지는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고 하원을 제가 똑같이 얘기했나요? 아무튼 양당을 나눠 가져갈 때, 네네네. 예, 양당을 나눠 가져갈 때가 과거 통계적으로 수익률은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이번에는 한 가지의 경우 빼고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한 가지 경우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하는 경우. 지금과 현재와 비슷할 때, 똑같죠. 예, 예,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의원들도 봐야 되지만은 대통령도 봐야 된다는 그쵸. 거고 그랬을 때에 뭐 공화당이 그 상하원을 다 가져가더라도 결국에는 권력 분포로 봐서는 대통령은 민주당이니까 그렇죠. 스플릿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하원이 반드시 스플릿 돼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공화당이 뭐 어디든 차지를 하면 네. 그것은 이게 분리된 걸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하원을 다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는 지금처럼 또 하나로 이제 웨이브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것만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뭐 친환경, 태양광, 신재생 이쪽을 가려고 하는데, 네. 의회에서 그걸 안 따라준다면 오히려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쪽 분야를 그러면 이쪽 분야의 희망이 좀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로 갔을 때보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과격한 정책들을 펼치려고 할 때들이 있어요, 네네. 정치인들이. 네. 그럴 때, 뭐, 그 모든 것을 한 당에서 차지를 하게 되면 그게 현실화가 될 거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나눠져 있게 되면 음. 양쪽 다 서로가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인기를 좀 끌 수 있는 것들이 통과가 되지 과격한 정책들은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격한 것들이 다 배제가 되어 버리니까 네네. 시장 입장에서는 양쪽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이제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예상하기는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네. 뭐 인기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요. 지금까지는 정말 신재생과 태양광 이쪽으로 정말 많은 돈들을 쏟아붓겠다고 이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네네. 그 시장이 좀 재밌어요, 움직임이. 네.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딱 당선될 때 친환경 엄청 좋을 거야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 실제 대통령 당선 확정이 좀 늦게 됐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1월 8일 날에 제가 기억으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가 친환경
각종 ETF들 몇몇 ETF들 보시면은 그날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아, 단기 고점? 아, 그 실제 고점이요? 실제 고점이고 어. 그 뒤에는 내려왔죠. 네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음. 선행해가지고 가는 게 있고 반대로 지금은 좀 그 상원이나 하원을 뺏길 것 같으니까는 이쪽이 내려가는 모습도 좀 나오고 네네. 실제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은 더 내려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그건 오히려 좀 사야 되는 그런 기회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왜 그렇게 보냐면 그런 에너지나 관련돼서 긴 정책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그 방향 자체가 완전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아. 속도가 조금 다를 뿐이죠. 네네.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뭐 똑같다라고 해버리면은 음. 그냥 너무 뭐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것은 음. 오히려 그건 좀 아닌 그런 좀 그 판단이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민주당도 지금 보기엔 좀 답답한 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친환경 엄청 드라이브 걸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중간에 뭐 시에나 의원이나 맨친 의원이 반대해가지고서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BBB도 안 돼서 결국 법안 바꿔서 내놓은 거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서 정책 효과를 봤다라고 보기에도 좀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친환경으로 가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의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투자자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네, 혹시 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 오히려 기대감이 있으면 그때가 이제 꼭지였던 그런 사례들이 아하. 선반영하는 사례들이 참 주식시장은 재밌거든요. 네.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옛날 기억 떠올려 보면요. 그 신재생은 항상 좀 테마성이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이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걸로 돈 많이 버시는 것 같긴 한데 저처럼 이렇게 막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거 잘 못하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에도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이번에는 아예 다른가요? 그 사실 세상이 그 사이에 굉장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걸 네네. 겪으면서 이제 친환경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던 분들조차도 언젠가는 우리가 에너지를 좀 다변화하고 음. 지금 화석 연료 기반에서 독립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만 그 속도에 대해 가지고서 음. 뭐 너무 빠르면은 부작용이 발생을 하니까 네네. 그 우려를 하시는 음. 것뿐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생각 자체는 오히려 더 음. 친환경 쪽에 대해 가지고서 세상이 우호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그 개별적으로 또 기업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종 분석이 네, 필요하겠죠. 그쵸. 뭐 추정도 하셔야 되고 네. 영향 받는 것들도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잘 해보시면은 어쨌든 이게 뭐 단순히 정치인이 누가 되느냐로 움직이는 그런 주식의 이거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관점은 끝났다. 펀더멘털은 갖춰져 있다. 네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정말 꺾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티키 인플레이션은 정체만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꺾이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자, 두 번째 걱정되는 건 바로 저는 이거였었거든요. 고용 시장. 사실 이 그 11월 8일 중간 선거 그리고 11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FMC를 전후해서 보면은 1일에 구인구직 보고서 나오고요. 네네. 2일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일에 FOM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월 고용 보고서가 4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FOMC를 전후해서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아직 고용은 안 꺾였잖아요. 네네. 타이트한 고용 시장에서도 좀 인플레이션 꺾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11월의 FMC는 연준 입장에선 제가 볼 땐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75bp 거의 확정적이고 네네. 그걸 이야기하고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9월에 했던 말 반복을 하면서 네. 12월 회의까지는 몇 차례 이제 그 여유가 있거든요. 어, 세상의 변화를 지켜볼 그쵸. 수 있는. 그러니까 11월 회의는 10월달 CPI를 못 보고 하는 회의거든요. 맞아요. 근데 12월 회의는 10월, 11월달에 CPI를 보고 하는 네네. 회의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본인들이 인플레가 한 달치만 보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달치가 높게 나왔거나 낮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12월 회의가 되면 더 많은 우리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려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아, 있겠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가 고용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고용이 조금 믹스된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숫자를 보면은 구인 같은 경우는 예상을 깨고서 상당히 좀 내려왔어요. 네네. 그런데 월간 고용 순증이나 실업률 같은 거는 여전히 뜨겁게 나오고 있다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뭐 다른 어떤 한 방향으로 수렴이 결국은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지표들을 이번에 말씀해주신 11월 초에 나오는 거, 또 12월 초에 나오는 거까지 보고서 다 보고 나서 12월 회의에서 확실하게 좀 얘기하지 않을까인데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고용도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보시는 어떤 근거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보면 실적 시즌에 실적이 이제 좀 뭐 눈높이도 많이 내려왔는데 네네. 그걸 또 빅텍 기업 중에서는 못 맞추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대한 이익 추정치는 여기서 계속 더 내려갈 거란 말이죠. 네네. 지금처럼. 그러면은 구조조정이나 감원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도 보니까는 구글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직원 채용 규모를 그전 분기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이겠다. 맞아요. 뭐 다른 데들은 오히려 감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계속 순차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일종의 약간 더 선행성을 가지는 게 구인이거든요. 아, 그래서 구인하고 이제 그 잡 오프닝하고 그리고 주간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네네.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요. 어, 그런데 구인이 최근에 감소를 했으니까 네. 그거를 역축으로 해서 보면은 구인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살짝씩 증가를 하려고 말려고 하고 네네네. 있는데 과거랑 만약에 확률상으로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실업이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고용도 좀 뜨거움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준이 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연준은 복합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간 고용 순증이나 뭐 잡 오프닝도 중요하겠지만은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지표 중에 중요한 게 고용 그 비용 지수가 있습니다. 고용 비용 지수. 예,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올 수 있다라는 이유가 네. 임금 상승이 가파르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뭐 소비도 그럼 사람들이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월간으로 그 저기 시간당 네. 그 소득 추이를 보게 되면은 조금 내려오긴 해도 여전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월간으로 발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는 오차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런 걸 다 쳐내고 분기에 한번 월간 그 이제 고용 비용 지수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정확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혹시 어떤 거예요? 기업이 사람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토탈 해가지고서 토탈해서. 예. 그럼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인건비. 네. 그러니까 가장 이게 우리가 그 이제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서 상승을 했냐 아니면 네네.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좀 정확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 그 데이터의 문제는 가끔 나온다는 거죠. 분기에 한 분기에 번씩. 한 번씩이니까 아, 우리는 이제 실시간 속보를 알고 싶은 건데 네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기에 나오는 게 그 지난 이게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올라갔다가 한 번 뭐 내려올 때도 있지만 계속 올라갔었는데 네.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2분기에는 살짝 내려왔습니다. 네. 그 상승폭이. 어, 그 다음에 오는 금요일에 이게 발표가 될 건데 네. 예상치는 다시 또 이제 그 전분기 대비해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연준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연준이 보기에는 물론 상승폭이 과거 대비 높은 건 사실이나 이것이 지금은 조금씩 내려오는 것으로 보인다. 상승 유의 자체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경기도 이렇게 빠르게 아.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려가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소위 말해서 뭐 프라이스 웨이지 스파이럴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에 근거가 갖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제 연준이 보고 있는 지표냐면 작년 말에는 테이퍼링의 속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졌잖아요. 네네. 그때 파월 의장이 이걸 이제 그 ECI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ECI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서
테이퍼링을 가속도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 고민을 그렇구나. 지표입니다. 예, 예. 네. 아,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일반인들도 혹시 ECI 고용 비용 지수 검색하면 네네. 볼 수 예, 있어요? 예. 어, 임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라고 하시면은 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연준이 볼 수 있는 거 우리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본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아니겠습니다. 그 도움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정광훈 대표께서 와주신 거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도 고용도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구조 조정과 감원, 해고 이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최근 나오는 걸 보면은 구인 건수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시차를 두고 나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하는 거 기업들이 인건비를 정말 얼마나 지불하느냐 이게 지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모아보면 고용의 타이트함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네네. 판단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 봤고요. 네. 하나 더 뭐냐면 네네. 에너지 가격에 약간의 불안감. 왜냐하면 11월부터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10월 말에 송출을 하게 될 건데 11월부터 정작 감산이 200만 배럴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 에너지의 부족, 수급 사태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다시 한번 인플레를 좀 부추기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 200만 배럴의 이제 그 감산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전략적 비축유 지금 많이 풀어가지고서 유가 안정에 기여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같으면 지금부터 다시 채운다고 했는데, 네, 뭐 지금 유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서 못 채우고 더 오히려 방출하겠다 이런 더 푼다 그랬죠. 얘기까지도 예, 네, 하다 보니까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는 뭐 사실이기는 하나, 이번에 오펙의 결정 과정을 보면서 저는 네. 그렇게 유가 안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요? 네, 왜냐하면은 그 오펙이 조금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서 가장 네, 최근에 회의를 앞두고서 언론에 나왔던 거는 처음에 100만 배럴 감산 네, 맞아요. 얘기가 나왔는데 유가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날에 200만 배럴 감산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간을 보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다면 최소로 줄여 나가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싶었겠죠. 네, 네. 100만에서 별로 반응이 없으니 어, 사실은 하기 싫은데 200만까지 하는 게 아닐까. 어쨌든 음, 본인도 그러면 Q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쵸? 물량이. 그렇게 해서 유가가 좀 반응을 하니까는 실제 결정이 200만으로 되었다라는 거고 그 뒤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게 원래 매달 회의를 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11월에 회의 안 합니다. 음, 12월에 어, 한 달 이제 건너뛰고 하는 네, 거죠. 네. 만약에 계속 올려가는 유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네네. 저 같으면 회의를 매달 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옛날에 감산을 예, 예. 기억하기로는 원래 정례 회의는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는 1년에 2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예, 옛날에 그렇습니다. 6월, 12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언제부턴가 예. 이걸 매달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그만큼 그들도 급했던 건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원래는 11월에도 한 번 더, 12월에 한 번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띄엄띄엄 하는 거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는 약간 안심하고 있는 너무 급격하게 뭐 원유 정책을 쓸 것 같지는 않다는 분위기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워낙 역대급 상황이 있다 보니까는 네네.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서 유가 방어 혹은 음. 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이번에 보게 되면 정말로 유가를 계속 단계별로 올려나갈 의도였다면 그렇죠. 계속 매달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11월은 안 하고 12월에 한다는 거고 내년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6월, 12월에 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터는 또 6개월에 한 번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어. 본인들이 원하는 유가 레벨만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음. 그게 좀 속내가 드러난 게 그날 회의 끝나고 나서 네. 나이지리아 에너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90달러 레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본인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짤 때 네네, 그쵸. 예, 그 뭐 소위 말하는 재정 유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그 수준을 다들 회원국들이 90불 정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음, 그래서 90불 내외 정도를 음, 굉장히 원하는 거지. 음. 뭐 저희가 전쟁 때 봤었던 훨씬 높은 유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도 물론 뭐 고유가가 풀려서 갑자기 우리가 휘발유 넣는데 1,300원 다시 갈 수는 없겠지만
없겠지만 이게 다시 한번 인플레를 자극할 정도로 이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네네. 음.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좀 걱정하실 부분이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뭐요? 만약에 중국이 네. 리오프닝을 빠르게 해 나가면 네.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네. 하는데 현대 중국 정책을 보시면 계속해서 좀 여기에 대해 갖고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음. 이번에도 이제 이번에 당대회가 끝나면 혹시 풀지 않을까 했는데 안 풀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코로나가 저희가 뭐 이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겨울 질병이잖아요, 사실. 그쵸. 네. 그래서 겨울에 또 혹시나 엄청난 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겨울 동안에 중국이 풀 것 같지는 않아요. 빠르면은 내년 3월에 있을 이제 양회 끝나고 나서 풀 텐데 그러고도 뭐 좀 점진적으로 풀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중국에서의 갑작스런 그런 이벤트 때문에 수요 폭발로 인해 가지고서 올라갈 그런 개연성도 뭐 저는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유가는 생각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시는 김에 너무 뽕을 뽑나? 자, 그 중국에 대한 그 중국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근에 나왔던 내용 보면 거의 뭐 대만을 바로 침공할 것처럼 강경한 발언을 내세우기도 했었고 실제 대만에서는 전쟁 준비한다고 많은 시민들이 좀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중국도 이 당대회부터 전인대까지 이어지는 그 정책의 결정 기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중 간의 긴장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좀 선을 이제는 완전히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느껴진 게 이제 트럼프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 이제 굉장히 강경한 정책들을 대중으로 펼치게 되면 트럼프니까 그럴 거야 네. 했는데 그 뒤에 바이든으로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관세가 트럼프가 매겼던 거 네. 안 없어지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미국이 이 정책으로 나아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세상이 변했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는 진짜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텐션이 높아지고 물리적 분쟁까지도 이어질 거냐, 이거는 모르죠. 네네. 저는 사실 주식쟁이지 제가 뭐 외교나 정치에 아는 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데 주식쟁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관심이 있을 것은 주가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데 이걸 네네.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전쟁들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막 싸움이 이제 그 슈퍼 파워들끼리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없던 게 아니죠. 편안한 시절만 주식을 했던 건 그쵸.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당시에 주식들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영향은 안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우리가 인류가 이뤄놓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엄청난 이 열매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니까요, 예. 지금은. 네. 그런데 세계화하고 사실 주식시장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세계화가 있기 전에도 주식시장은 존재했고 주식은 올라갔거든요. 뭐 세계화가 진전이 안 된다고 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세계화 더 진전되어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최근 한 100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무역의 성장성하고 네네. 주식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별로 상관관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별개로 보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도주나 이런 것들은 바뀌겠죠.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네, 안 그쵸.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좀 잘 보시려면 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되게 투자자 중에 아, 좋아하는데 네네. 코스톨라니의 책을 보게 되면 돈은 차갑게 다루어라. 네, 뭐 그거 이제 맞나? 아닌가? 네. 뭐 이제 뜨겁게 뭐 이제 네. 하고 뭐 뜨겁게 사랑하고 뭐 이런 네, 이제 네네. 얘기들을 이제 뭐 책에다가 하셨는데 보게 되면 이분은 1차, 2차 세계대전 겪으셨고 아, 그 다음에 냉전도 겪었고 네네. 근데 갑자기 또 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독일에서 네네.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보게 되면 계속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편안한 시절에만 주식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시기라고 해서 주식이 반드시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펀더멘탈하고 가격하고의 이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일 뿐이고 과거에는 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걱정할 만한 일들도 주식시장에 많았습니다. 네. 뭐 더 나아가서는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을 당해도 사람들이 주식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치는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그것이
너무너무 시장을 파괴할 정도로 영향을 준다라고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변하는 세상에서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는 정말 중국만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그쪽 수요가 네네네. 크니까. 대신 그런 투자의 습관은 바꿀지언정 투자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그 정광훈 대표를 모시고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장 좀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가지만 더요. 죄송해요. 까먹었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 반등이 나타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를 손실을 약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약간이라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는 말씀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좀 안정세를 찾아갈 것 같으세요? 이제 아마 그런 주장을 이제 펼치시는 분들은 이게 고작 이제 그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 그쵸. 정도니까 그걸 염두하시는 거죠. 예예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바닥이 좀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베어마켓일 수도 있어도 바닥은 좀 잡힌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뭐 인플레가 조금 빨리 내려온다면 음. 그리고 저는 뭐 침체 정도도 이번에는 얕게 넘어가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방향도 충분히 이제 단순히 베어마켓으로 안 끝나고 좀 더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을 통해서 정광우 대표가 요즘 이제 좀 긍정적으로 시장과 마음을 좀 돌려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간선거와 관련된 시나리오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